자, 그 다음은 약물 투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경로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 유형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따라서 약물 흡수율도 다르고 그죠? 약물 반응도 다르고 그 시간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래서 투여하기 전에 용량이나 뭐 특징이나 점도, 주입하는 부위, 그죠? 그리고 그런 부위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사 부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 주사를 놔야 되는데 거기도 엉덩이 주사를 놓는 부위 말고 다른 데다 놓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경이나 뭐 뼈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근육 주사를 줄 때 뒤로 꼭 당겨 봐야 됩니다. 당겨 봐야 여기가 근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은 뭐 정맥이나 동맥에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뒤로 당겨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동맥이나 정맥에 주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뒤로 당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또 그 부위에 조직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주사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줍니다. 근육 주사가 두 개다.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하나 주고 왼쪽 엉덩이 하나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또 맞기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또 여러 차례 또 주사를 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불편감을 줄여야 됩니다. 뭐 주사 바늘 굵기와 길이도 그렇고요, 그죠? 또 근육이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이완된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적절한 주사 부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또 주사 약을 줄 때 뭐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혹은 관심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사 바늘을 최대한 빠르고 천천히 찌른 것보다 한 번에 탁 찌르는 게 덜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주사 바늘을 이제 주사부에 넣었다. 그럼 흔들면 아프겠죠. 그죠? 뭐 바늘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다른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딱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약물은 일정한 속도로 잘 주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먼저 피내 주사, 피내 주사를 보면은 피내는 보통 표피 바로 밑에 진피층에다가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0.1cc 미만, 굉장히 적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AST, 스킨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진피에는 이제 어쨌든 혈관도 분포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죠? 거의 잘 없고 그래서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약물에 대한 반응을 미리 검사할 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내 주사할 때는 보통 점박이 하면서 점박, 털이 없는 부분, 착색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점박의 팔 안쪽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그 피부 색깔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팔 안쪽 내측면으로 보면은 그죠? 그리고 상완의 측후면, 그리고 흉부, 윗가슴 부위, 견갑골, 어깨 등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알러지 검사할 때 가슴 부위나 혹은 등에다가 여러 가지 주사를 한꺼번에 군데군데 이렇게 놔서 뭐 알러지 반응 테스트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튜베클린 스킨 테스트 할 때는 결핵, 그죠? TB죠, TB, 튜베클린이. 그래서 이 결핵 환자 접촉한 사람 혹은 발병 위험성이 높은 그런 군 접촉한 사람이나 그런 군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그냥 1cc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뭐 바늘을 5에서 15도 각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딱 그냥 피내에만 들어가게 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줄 수 있는 부위는 여기 피내 주사 부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팽진이 만들어집니다. 주사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장자리 지름 측정을 한다거나 그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거보다 부풀어 오르는지 커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다, 이게 부풀어 오른다, 뭐 혹은 뭐 음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은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런 판정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스킨 테스트, 피부 반응 검사예요. 네,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 테스트입니다. 항생제를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약물에 따라서 조금 희석하는 게 다른데, 뭐 1대 100 혹은 1대 1000 뭐 이런 식으로 또 희석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 미만, 전신 반응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스킨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알러지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틱 샥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두드러기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지만,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순간 그런 것 때문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제 그 대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항생제가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셀라인 들어간 거 두 개를 보통은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항생제가 들어간 것만 넣어서 확인합니다. 왜? 그냥 그것만 해서 발적이 되는지 부풀어 오르는지 가라앉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항원용액하고 음성 대조액 이 두 가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생제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그냥 과민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최소한 한 2, 3cm 간격을 두고 이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두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15분 혹은 20분 뒤에 결과를 비교를 해서 이제 뭐 발진이나 팽진이 있다 그러면은 양성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피내 주사 절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실습 지침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 피하 주사, 피하 주사는 피내 주사보다는 조금 더 흡수는 빠르겠죠. 하지만 근육 주사보다 느리고, 그래서 보통 뭐 인슐린이나, 그죠? 그다음 수술 전 처치하는 약물들, 마약, 헤파린, 뭐 백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1cc 이하의 약물만 줍니다. 네. 그래서 주사 부위는 상완의 외축 부면, 그러니까 그 팔뚝이라고 그러죠. 팔뚝 밑에 이런 데도 있고요. 그죠? 엉덩이뼈, 장골릉이나 늑골 이런데, 복부나, 그죠? 대퇴부 전면,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복부를 많이 씁니다. 헤파린 할 때, 배꼽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부위에서 뭐 시계 방향이나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 쪽으로,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근육주사 잠깐 이야기하면서, 근육주사를 할 때는 뒤로 당겨서 확인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근데 이제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이제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피하 조직엔 혈관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뒤로 굳이 바늘을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주사를 주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자극적인 용액이나 용량을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cc 미만, 소량의 약물만 해가지고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약물을 준다거나 한 군데 계속 반복해서 약을 주게 되면은 이 약이 그 피하 조직에 축적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하 주사를 줄 때는 대상자의 그 피하 지방에 따라서 혹은 주사 놓는 부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죠? 그 주사를 45도로 준다든지 90도로 준다든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받을 삽입 각도. 45도로 줘가지고 피하에 줄 수도 있고, 그죠? 90도로 바로 줘도 피하에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 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피하 지방을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45도 각도로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지방이 두꺼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90도로 바로 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조직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체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주사 각도를 결정을 해서 주사를 주면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헤파린 주사도 복부로 주고요, 보통은. 그리고 인슐린 주사도 이제 복부로 주긴 하는데, 인슐린 주사 부위 나와 있죠. 이제 허벅지 쪽이나 복부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그 발뚝 아니면 그 장골등 쪽 있죠, 이쪽에 반대 뒤쪽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복부 주사, 여기 복부 주사 뭐 순서가 있죠. 1번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됩니다. 쭉 주고 이렇게 주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계속 주면 됩니다. 뭐 시계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줘도 되고요. 사실은 뭐 인슐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고, 그리고 또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부위를 계속 바꾸면서 주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뿐만 아니라 상완부나 대퇴부 주사 부위 순서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쭉 줄 수도 있고요. 대퇴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자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본인이 이제 잘 습득을 해가지고 이 순서에 맞춰서 주사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입원해 있는 대상자, 우리가 직접 간호사가 줘야 된다. 그러면은 주사 부위를 이제 날마다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춰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줬다 왼팔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른팔 줬다 왼팔 줬다 그렇게 하면은 이 주사 부위에 따라서 혈류 이동 속도 다르기 때문에 오른팔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반대편 팔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줄 때도 이 주사액이 한 군데 너무 차 있으면 이제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거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사 부위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인슐린은 그 냉동이 아니라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꺼내서 바로 준다. 그럼 이제 주사액이 차갑다. 그러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온에서 꺼내서 온도를 약간 올린 다음에 주사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고 마른 다음에 주사를 해야 되고,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완전히 뺀 다음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입을 한 다음에 당연히 주고 나서 그 각도 그대로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짧아가지고 관계가 없어요. 주사 바늘이 짧아서 관계는 없지만, 이거를 주고 나서 뭐 안에서 흔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조직에 손상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개봉한 다음에는. 그래서 인슐린 종류에 따라서 실온 보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어떤 종류인지 이 펜형으로 된 건에서 보면은, 혹은 펜으로 된 게 아니더라도 그 약 포장지 이런 데 보면은 냉장 보관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은 여행을 갈 때, 그래서 본인이 이 인슐린 주사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잘 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 혹은 뭐 햇빛이 비치는 그런 곳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탄다 뭐 이럴 때는 뭐 직접 가지고 기내를 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 조직보다는 조금 더 흡수가 잘 되죠, 그죠? 그리고 통증 감각신경이 적어서 조금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 맞았을 때 아픈 이유는 약물이 들어가서 아픈 거고요. 약물 입자가 크고, 그리고 그 흡수되는 시간, 속도에 따라서 통증이 있는 거고요. 찌를 때는 좀 덜 아픕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뭐 정맥으로 우리가 수액을 맞는다. 그때 바늘 찌르는 것보다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좀 덜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육주사는 피하 주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양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cc 이상 조금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뭐 한 2cc 이상 뭐 좀 많은 약물 한 번에 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예. 3cc까지는 괜찮아요. 3cc까지는 괜찮은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아픕니다. 예,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마르다 혹은 아동이다 그러면은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약물을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근육주사 부위는 사실은 혈관하고 신경이 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짧은 바늘로 줘서 근육 부위에 안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크거나 길어서 그 근육을 뚫고 다른 조직에 손상을 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엉덩이 주사, 뭐 근육 주사를 주는 부위마다 그 바늘의 굵기, 길이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제 제품으로 잘 나옵니다.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육 주사 부위나 약물의 유형, 뭐 지방 조직 양,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사 바늘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엉덩이는 21게이지에서 25게이지, 1에서 1.5인치 길이, 근데 삼각근에는 23에서 25게이지, 1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가면은 뭐 긴 바늘, 짧은 바늘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주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뭐 3cc, 5cc에는 23게이지, 1인치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가장 이상적인 바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섬유에서 최소 0.5cm 깊이로 뭐 투여를 해야 가장 뭐 이상적이고, 그죠? 적절한 길이는 피하 조직 두께에서 최소 0.6cm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게이지에서 뭐 얼마 정도 길이가 돼야 뭐 가장 이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 부위도 중요합니다. 근육 주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엉덩이 주사,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이 주사 부위를 선택할 때는 감염이나 혹은 뭐 다른 질병이 있는지 혹은 뭐 찰가상 상처가 있거나 신경이 많은 부위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약물의 용량에 따라서 뭐 엉덩이에는 뭐 3cc 이상 줄 수 있지만 어깨, 삼각근에는 3cc 이런 거 주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흔히 사용되는 근육 주사 부위가 있죠. 뭐 엉덩이 혹은 뭐 광근 이제 그리고 삼각근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엉덩이는 혈관과 많이 떨어져 있고 근육도 두껍고요, 그죠? 그리고 감염의 그런 위험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농도, 가장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측 관근 같은 경우는 혈관이나 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고요. 흡수도 빠르고. 그리고 유아나 아동한테 주로 쓰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근. 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엉덩이도 안 내려도 되고요. 그냥 팔만 걷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아닌 이상은 삼각근이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소량의 약물을 줄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애들은 잘 안 씁니다. 근육이 잘 없기 때문에. 어른도 근육이 별로 없는데 애들은 더 없어요. 근데 이제 팔로 가는 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예방접종 부위로 씁니다. 엉덩이 주사 부위는 이제 오른쪽, 어쨌든 오른쪽 왼쪽 주사를 할 때 오른손 왼손을 잘 써야 되고요. 편한 손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배 쪽으로 그냥 V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이 손가락 V자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주사를 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부 배면 이런데 주사를 넣으면 되고요. 보통은 누운 자세 혹은 엎드린 자세
그리고 서서 놓으면 약간 무릎을 구부려야 이제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둥부 배면, 그러니까 볼기 등 쪽이라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근육 주사 부위 중에서 가장 흡수 속도가 느리다. 예. 그래서 성인이나 그리고 혹은 애들 중에서 둥근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 그때 사용되고,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애들한테는 잘 쓰진 않습니다. 예. 여기에는 보통 좌골신경 그리고 뭐 큰 혈관, 뼈 이런 게 손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위를 잘 선정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상장골극 촉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대퇴에서 만져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전자까지 가상선 그린 다음에 주사 부위를 선정을 하고요. 혹은 엉덩이를 이제 4분원으로 분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여기가 왼쪽이다 그러면은 엉덩이 가장 4분원에서 상외측 부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주사 부위로 선정해 가지고 주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4분원으로 나눠서 상외측 부위 여기에다가 주사를 하면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퇴 쪽에, 예, 허벅지 쪽에, 허벅지 앞쪽에 주사를 보통 많이 넣습니다. 여기 그림 B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외측에 주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허벅지를 3등분 해가지고, 3등분 했을 때, 위에서부터 3등분 했을 때, A에 그림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3등분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해당한 이쪽 부분에다가 주사를 보통 줍니다. 예방접종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대퇴직근도 마찬가지고요. 예, 허벅지 쪽에 가장 근육 큽니다. 몸에서 가장 근육 큰 것 중에 하나고, 예, 보통 이제 성인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 못 줄 때, 아니면 자가주사할 때 주는데, 보통 이제 걸을 때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쉽게 대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삼각근, 아까 삼각근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크기가 작습니다. 뭐 헬스를 뭐 오랫동안 한 그런 선수가 아닌 이상 사실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접종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예, 어깨 삼각근 주사 부위의 그림이 나와 있죠. 14-28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주사할 때 방법, 뭐 G자형 경로 기법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이 G자형 경로 기법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음 장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피하 조직으로 약이 누출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통증을 좀 막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G자형 경로를 하게 되면 투여된 약물이 근육 조직 밖으로 안 나온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피부를 당겨가지고 주사를 이렇게 줍니다. 당겨가지고 주사를 주고 나면은 피하 조직이 당겨졌다가 다시 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피하 조직으로 약물이 누출되는 걸 막는다. 그 다음에 공기배쇄법입니다. 공기배쇄법, 공기방울법. 그러니까 주사기에 약물을 넣은 다음에 한 0.2cc 정도 공기를 같이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신에 주사는 수직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용액이 먼저 들어가고 공기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예,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약간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약물 위로 공기를 더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바의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한 G자 경로 기법처럼 비슷하게 공기를 넣어서 약물이 안 새어 나오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별로 효과는 없다고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쓰진 않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근육 주사를 주면 당연히 불안감도 있죠. 그죠? 예, 아프고 뭐 무서울까 봐 그런 불안감이나 신경 손상이나 감염이나 조직 손상이나 뭐 이런 것,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경감할 때
바늘 굵기 잘 선택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약물이 피하 조직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사바늘, 약물을 재고 나면은 바늘을 새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빠르게 찌르고 빠르게 빼고, 그죠? 그리고 각도를 유지해서 돌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약물은 서서히 주입해야 됩니다. 주의조직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예.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한 주의조직으로 퍼져나가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급하게 확 주입을 해버리면은 주변으로 쫙 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다시 말하는 약을 서서히 주입해서 주의 조직으로 퍼져나가게, 그러니까 그 약물 국소적인 부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줘버리면 주변으로 확 퍼질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조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마사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막 마사지 하라고 안 그래요. 그냥 꾹 눌러주게. 예. 꾹 눌러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노출됐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G자형 경로기법, 그리고 뭐 얼음을 대고 뭐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맞아 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위를 바꿔가면서 놓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잘 알아야 될 게 정맥 내 투약.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그죠? 그리고 자극이 심한 약물을 줄 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정맥 내 투약을 할 때는 꼭 약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통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 영양도 공급하고 수분도 공급하고 전해질도 공급하고, 그래서 또 산염기 균형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정맥 내로 줄 때는 많은 용량의 약물을 희석해서 천천히 주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또 완전히 흡수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적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장기간 약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국소적이나 전신적 감염이 쉽게 발생하고요.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갑자기 뭐 수액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다가 그래서 수액 과잉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손상 당연히 옵니다. 또 그 주변에 조직이나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또 찌른 부위에 출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주입 용맥 어떤 거 주나, 크리스탈로이드 같은 경우는 결정질 용액, 뭐 투명한 용액을 크리스탈로이드라고 합니다. 혹은 뭐 콜로이드, 단백질, 뭐 당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고요. 그래서 이 결정질 크리스탈로이드 같은 경우는 투과성, 세포막 투과성 때문에 혈관 뇌의 공간을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잘 합니다. 전해질들이. 그리고 등장액, 그 세포 내에 있는 삼투압과 동일한 등장액을 이렇게 또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등장액은 생리식염수 0.9%,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생리식염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장액, 세포보다 낮은 삼투압 가지고 있는 것들, 세포와 체내 공간으로, 그러니까 삼투압을 낮춰가지고 체액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포에 수분이 필요할 때 투여하는 거. 그다음 고장액, 저장액, 고장액. 그러니까 몸에 저장액은 수분이 필요할 때 몸에 저장을 하려고 주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장액, 세포보다 삼투압이 더 커요. 그래서 혈청 삼투압이 증가해서 세포와 체내 조직으로부터 수분 우려를 반대로 당긴다.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수분을 혈관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실제로 그만큼 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분을, 필요 없는 데 있는 수분을 필요한 곳으로 당기는 거.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이라든지 쇼크라든지 뭐 순환기 과부하 이럴 때 줍니다. 콜로이드 용액,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당이 많은 것들 이런 걸 투여하면은 이제 수분을 혈관으로 많이 갖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출혈이 많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거나 혹은 뭐 폐혈증 이럴 때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주는 것도 혈액제제, 뭐 백혈구 이런 거, 농축적 혈구, 뭐 혈장, 혈소판 이런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만니톨이라든지 덱스트란이라든지 알부민 같이 혈장을 증량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경구 영양, 혈관으로 우리 뭐 영양제, 보통 흰 색깔 이런 거 달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V 경로를 통해서 주는 영양제, 보통 영양제는 중심정맥으로 줍니다. 이 말초 혈관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비경구 영양제는 뭐 당, 단백질, 비타민, 전해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고장성 용액이다. 자, 그러면 정맥 투약에 사용된 기구, 당일 수행 용기, 뭐 보통 50cc, 뭐 100cc, 뭐 팩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500, 뭐 1리터, 3리터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액 세트, 조절기가 있고요, 그죠? 챔버가 있고, 그리고 주사 연결 부위,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무균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뜯고 나서 우리가 수액 용기에 꽂을 때도 무균 상태로,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 바늘, 혈관을 삽입하는 카테터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바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비 바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혈관 카테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 펌프, 주입 펌프 보시면은 그 다음 장에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주입 펌프는 정해진 속도로 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용액 주입 펌프 여기 우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리터를 몇 시간당 주려고 뭐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몇 리터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몇 cc만 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시간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지혈대, 터니켓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피 같은 거 뽑아봤잖아요. 그럼 팔에다 이런 거 감고 하는데 그런 지혈대에서 뭐 정맥에서 피가 모이게 해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정맥 주입 장치, 뭐 헤파린락이라 그래요. 보통 헤파린락 이렇게 그림 밑에 첫 번째 거 보시면 헤파린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반응 연결관, 보통 3웨이라 그럽니다. 길이 여기 한 군데, 다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밸브를 가지고 돌려서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냐, 뭐 지속적으로 사용 안 할 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정맥 요법을 안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바늘을 안 찔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뭐 무기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잘 해놓으면은 관리만 잘하고 해놓으면은 반복적으로 정맥을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바늘을 찌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대신에 이제 감염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적으로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수액줄, 그러니까 수액을 달고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움직이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안위도 좀 향상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죠? 자, 그러면 정맥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다가 바늘을 찌를 거냐, 어떤 약물을 줄 건지, 그럼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수액 종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근데 보통 약물 특성과 치료 기간, 수액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보통 우리가 그냥 말초 정맥관을 줄 때 거기에 혈관이 있는지 없는지죠, 그죠? 잘 찌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큽니다. 그래서 말초 정맥관 가장 흔히 선택하는 뭐 손등이나, 그죠? 전박이나 발등이나 이런 데 줍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이내, 3일, 4일 이내 쓴다거나, 그죠? 그리고 합병증 발생이 가능성 낮을 때 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금방 이야기했던 손등, 그죠? 그 다음에 요측 비정맥, 척측 비정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전환의 정중 비정맥, 뭐 여러 가지가 요골 정맥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터니켓 아까 그 지혈대를 묶어보면은 혈관이 잘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가 우리가 찌르기 좋고 어디 찌르면은 편한지 어디 찌르면은 가동성이 좋고 덜 아픈지 딱 보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정을 할 때 이제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찌르는 건지 찌르기 쉬운 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팔에다 보통 하고요.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팔에다 하고 예. 그리고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예. 뭐 양팔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거기 좀 피해야 되고 다른 데 선택해야 되겠죠. 발등 이런 데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의 제한이 적은 부위 예. 그러니까 뭐 그 팔 관절이 있는데 그죠? 이런 데 하면은 움직이고 구부리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쪽은 보통 이게 혈액순환, 그리고 혈전증 위험 때문에 보통은 피해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혹은 뭐 유방절제술 양쪽 팔 보존해야 된다. 찌르면 안 된다. 이러면 다리에다 잡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죠. 유방절제술, 브레스트 캔서인 사람들 그 수술 받은 부위 쪽 정맥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뭐 투석하는 분들 동정맥루, AV 피스툴라가 있는 그런 데에는 거기도 피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 애기들 같은 경우 이마, 두피 정맥 이런 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정맥 상태가 어떤지 정맥벽이 너무 얇고 손상이 있거나 딱딱한 경우에는 피가 잘 안 나와요. 찌르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 확인하고 정맥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입 용액이 어떤 건지 고장성 용액인지 빨리 줘야 되는 건지 점도가 높은 건지 뭐 이런 걸 따라서 특히나 이제 어, 정맥 투여하는 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심장에서 먼 부위에서 점점 찔러서 그래서 나중에는 근입으로 향하게 해서 오른팔 왼팔 교대로 써야 됩니다. 오른팔 찔러서 그 다음 왼팔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찔렀던 부위보다 말초 부위 예를 들어서 전박이 찔렀는데 다시 손등이 찌른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말초 부위부터 말초부터 가까운 쪽으로 근입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굵은 걸 쓰면 대상자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바늘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그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 투과 조연기 이런 걸 해가지고 옆에 근적외선을 이용한 말초 혈관 찾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의료경에 쓰면 진짜 편하겠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 정맥관 큰 정맥에 우리가 삽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경정맥이라든지 서브클라비아니까 그 쇄골화 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정맥과는 보통 그 무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나 그죠? 보통 담당 의사나 혹은 그 삽입하는 과에다가 의뢰를 내서 의사들이 보통 삽입을 하게 됩니다. 중심 정맥과는 한 번에 많은 수액을 연결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뭐 항암 화학요법을 할 때, 혹은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될 때, 혈액 제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을 체열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CVP, 중심 정맥압 이런 거 측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장기적 간헐적 주입,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주기는 주는데 긴 기간 동안 계속 줘야 될 때, 그럴 때도 씁니다. 그리고 말초 정맥과 삽입이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카테터는 이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혈전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찍으면은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상대 정맥까지 가 있는지, 쇄골화 정맥까지 가 있는지, 우심방까지 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터널 중심 정맥관, 그러니까 뭐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 이런 데 삽입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ICC, 말초 삽입, 그러니까 팔에다가 삽입을 해서 쓰는 것들, 보통 PIC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 6개월까지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은 뭐 이 정도 2개 씁니다. 이 정도 2개 쓰고요. 뭐 미드라인 정맥과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터널형 중심 정맥과 쇄골화 정맥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삽입할 때는 그 방사선을 촬영을 해가면서 혹은 뭐 투시 같은 걸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형, 이식형,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체열을 해야 된다거나 그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포트 같은 것들을 넣는 건데 그 케모포트라 그럽니다. 보통은 그 항암 화학요법을 쓸 때 케모포트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를 삽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데 이 포트를 사용하면은 혈류 감염이나 혈전 형성 이런 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지저분하거나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성적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을 따로 안 할 때에는 뭐 한 번씩 그냥 헤파린, 그러니까 그 혈관에, 그러니까 이 관 안에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한 번씩 그냥 이거 헤파린 관리를 해주면은 막히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관을 삽입하고 나면은 기흉이나 출혈이나 뭐 공기색전이나 뭐 부정맥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예,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은 뭐 말초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한 PICC는 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뭐 우심방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싱도 잘 해줘야 되고요. 삽입 부위는 매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 필름 드레싱 했을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되고 무균적으로 꼭 드레싱을 하고 통증이나 발적, 부종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체열할 때에는 멸균된 주사위와 멸균 생리 식염수가 있는 걸 2개를 가지고 그래서 수액을 주입 중단한 다음에 첫 번째 체열을 한 다음에 혈액을 빼고 근데 첫 번째 이제 뭐 수액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혈액을 거기서 한번 빼면은 그 안에 수액이 들어있겠죠. 그만큼 빼고 그거는 버리고 그 다음 주사기로 체열해가지고 정확한 피를 뽑고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는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주사를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맥 천자, 그러니까 정맥을 그러니까 혈관을 뚫는 이유는 뭐냐?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위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죠? 소독 잘 해야 되고, 천자 잘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45도 각도를 잡고 찌르기 전에 뭐 각도를 낮춰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우리 그 쓸기로 보시면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정도 잘 해야 된다. 관절 부위 이런 거 피해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삽입 부위가 관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너무 강하게 고정을 하면은 좋지 않다. 네. 투여 방법 일회용량 한 번에 투여를 한다. 네.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그죠?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위험한 방법, 한 번에 투여하기. 그래서 혈관에 직접적으로 자극 주기 때문에 이 투약 전에 정맥이 이 약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바늘 뒤로 당겨서 혈액 역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역류가 되면은 제대로 들어갔다. 그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류가 안 된다. 뒤로 당겼는데 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투입되는 약물과 섞였을 때 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액의 약물을 혼합해서 투여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죠?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액 라인에다가 수액 세트에다가 혹은 그 수액백, 수액병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섞어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뭐 한 번에 섞어서 줄 수 있는지 혹은 따로따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혼합해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비타민, 그다음 포타슘 이런 것들도. 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섞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균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라벨을 잘 붙여야 됩니다. 양명, 용량, 주입 속도 이런 거 적힌 라벨을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조금만, 뭐 소량의 용액만 섞어서 주는 경우. 쉽게 말하면 뭐 메인 수액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뭐 항생제 이런 거 줄 때 2차적으로 하나 더 아까 3웨이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또 줄 수도 있고요. 네, 여기 Y 포트 돼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피기백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인터넷 진짜 쓸 일도 별로 없고요. 3웨이로 그냥 다 조절해갖고 돌렸으면 됩니다. 그 다음 용량 조절 수익 주입 세트, 예,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밑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조절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수액 세트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그 돌려갖고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펌프 주사기용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있죠. 아까 그 용액 주입 펌프 332페이지 봤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건데 용액 주입 332페이지에 봤던 용액 주입 펌프는 그 수액백 혹은 뭐 수액병에 있는 거를 이제 수액 세트를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시린지가 이렇게 50cc 시린지를 보통 쓰는데 이 시린지가 이렇게 눌러지는 우리가 주입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방을 받고 수액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조절을 수액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이런 펌프를 다 써서 관계가 없는데 일반 병동 같은 경우도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절기가 다 있어요. 레귤레이터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잘 안 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세트 챔버에 그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뭐 몇 방울당 초당 몇 방울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몇 드롭 몇 가트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지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당 몇 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뭐 20방울, 20가트 이러면은 뭐 1cc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1리터 용액을 몇 시간 동안 뭐 얼마씩 주시오 그러면은 분당 방울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몇 가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 사실 요즘에 이런 것들 잘 안 쓰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뭐 몇 초당 몇 가트를 주면은 분당 시간당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리터짜리를 많이 써요. 1리터 기준으로 하는데 1리터를 하루에 뭐 줘야 된다. 그럼 보통 시간당 40cc가 들어가요. 40cc. 보통 시간당 40cc가 들어가면은 1리터를 24시간 동안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1초에 4방울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계산이. 예. 그러니까 4초에 한 방울씩 떨어져야 됩니다. 4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 하루에 1리터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3초에 한 방울 주면은 1.5리터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외워 놓으면은 그러니까 4초에 한 방울이면 1리터, 3초에 한 방울이면 1.5리터, 2초에 한 방울이면 2리터. 이거 몇 개만 알고 있으면 그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시간당 40cc를 주면 1리터를 주는 거고, 그래서 4초에 한 방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입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팔을 위로 들고 있다. 팔에다가 알초 정맥관을 꽂고 있는데 팔을 위로 들고 있다. 혹은 뭐 수액 세트 높이가 다르다. 그죠? 그러면 바늘이 굵다, 카테터가 굵다. 예.
혈관이 잘 뚫려 있다.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다음 수액이 샌다. 뭐, 깔아앉아 있다. 부었다. 주사 부위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맥내로 들어가는 수액의 양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나? 당연히 무균 상태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감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균수를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수액하고 수액 세트를 교환할 때, 예.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이 수액 세트가 너무 짧다. 그러면 움직임이 불편하고, 그죠? 너무 길면 또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체 주기. 우리가 보통 96시간 동안 사용을 합니다. 예. 4일 동안 보통 유지를 할 수 있고요. 4일에 한 번씩 수액 세트를 그리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뭐 TPN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영양제 같은 거, 지질 영양제 이런 것들은 24시간마다 혹은 뭐 용액을 바꿀 때마다 계속해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러니까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 주입하고 나서 제거할 때에는 클램프를 잠그고 드레싱 제거한 다음에 삽입 부위에 멸균 거즈를 넣고 뺀다. 그리고 제거 부위를 2, 3분 동안 누른다 돼 있는데 임상에서는 보통 알코올솜을 가지고 그죠? 알코올솜을 대고 이제 수액 세트를 제거하고 뭐 3분 동안 누르세요, 5분 동안 누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수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합병증이 생깁니다. 합병증이 생기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은 감염, 그죠? 감염, 국소 감염, 주사 삽입 부위 이런 데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밑에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진균, 뭐 정맥염, 혈전, 색전증, 폐혈증, 쇼크 이런 식으로 국소적 합병증, 전신적 합병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마다 잘 교체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잘 희석하고 자극적인 약물 고정도 잘 해야 되고요. 무균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주입 속도, 공기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네. 이런 방법들을 피하면 여러분들이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은 금방 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조직 침륜, 일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으로 안 들어가고 주변으로 이렇게 새서 그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맥염, 염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정맥에 계속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붓는다거나 딱딱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액 세트도 잘 바꿔줘야 되고요. 정맥염 증상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벽이 손상돼서 혈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혈관에다가 찌르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특히나 그 부위가 딱딱해지면은 또 제어도 잘 안 됩니다. 혈종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멍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찔렀더니 또 찌르지 않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주입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몸 안에서 급속하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안, 두통, 현기증 뭐 이런 게 올 수 있고 빈맥도 올 수 있고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전증, 이물질이나 공기 같은 게 들어가서 모세혈관 차단할 수 있고요. 그죠? 동맥으로 얘를 주입한다. 동맥으로 주입했을 때 문제는 뭐 대뇌 이런데 가서 공기를 막아서 색전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서 뇌졸중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쇼크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폐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반응으로 와가지고 심각하면 사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피부로 투여하는 국소적 투여 같은 것들, 귀로 투여하고 눈으로 투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피부, 연고 바르는 거, 그래서 국소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에 뿌리는 거, 우리가 뭐 코 막혔을 때 뿌리는 거나 스프레이식을 혹은 뭐
그 다음에 코피가 났을 때, 뭐 이럴 때, 그 지혈제 같은 거 넣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약 같은 거, 연고나, 그죠? 그다음에 안약, 물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지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뭐 벌레 같은 거, 혹은 뭐 통증 때문에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질이나 직장에 투여하는 좌약 같은 거 있고요. 그죠? 이 수혈이 사실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 앞에 내용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좀 간략하게 했고 이번 시간에 진짜 배워야 될 거는 수혈입니다. 이 수혈은 도너로부터 해서 레시피언트에게 그러니까 공여자로부터 수혈자에게 전혈이나 혈장이나 뭐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정맥으로 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혈에 대해서 오류, 합병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 요인도 알아야 되고요.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간호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혈하는 목적은 어떤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손실된 혈액이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혹은 뭐 빈혈이 심한 대상자에게 적혈구를 또 줄 때 뭐 헤모글로빈 수준을 높여야 그 산소 운반 능력, 영양분 운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는 혈액 응고인자, 혈소판, 알부민 이런 것들 보충하기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혈액 제제는 보면은 그 성분 수혈, 뭐 전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혈을 할 때는 전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혈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정한 뭐 혈소판, 뭐 혈장, 뭐 혈응고인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고요. 성분 수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성분 수혈입니다. 왜? 불필요한 성분을 안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분 수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상자에게 부족한 것만 보충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혈할 때 혈액형이 중요하죠, 그죠? 뭐 RH 타입, 그 다음에 그 ABO 이게 중요하죠. ABO는 A형, B형, AB형, O형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RH는 RH 플러스인지 RH 마이너스인지 그 RH 마이너스가 희귀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RH 플러스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RH 마이너스 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광고나 문자가 이런 거 날라올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RH 마이너스 조금 희귀하다. 그래서 ABO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을 주입할 때, 수혈할 때는 혈액형 교차 시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형한테 AB형 혈액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교차 시험을 하는데 ABO 타입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RH 타입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보통 우리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하면은 이제 ABO하고 RH만 보통 확인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항체가 발생한지 뭔지 이런 거는 잘 확인 안 해요. 그래서 교차 시험을 하는데 이제 혈청을 혼합해서 이제 공여자하고 수여자 혈청을 혼합해서 시약을 딱 넣어서 육안으로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으면 응집 반응이 발생 안 하는데 그래서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적겠죠. 근데 응집 반응한다. 그러면 실제로 수혈을 했을 때도 몸 안에서 응집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집 반응이 없을 때 주게 됩니다. 자, 이 공여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이제 헌혈자 선택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뭐 암 환자, 뭐 에이즈, 뭐 심질환자, 뭐 출혈성 질환이 있는지,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확인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분들은 헌혈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보면은 수혈 부작용이 보통 이제 그 정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납니다. 몇 분 만에도 나타나고요. 혹은 뭐 몇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길게 몇 개월 뒤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수혈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한 4월 이렇게 지난 뒤에 나타나는 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급하게 신속하게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보통은. 자, 이 352페이지를 보시면은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 성분과 보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열이 어떻고 농축 적혈구가 어떻고 전열은 뭐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보통 뭐 320에서 400 그리고 35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주입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축 적혈구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2, 30분에 급하게 줄 수도 있고, 그죠? 상온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네요, 보통은. 자, 그 다음에 그 동결 침전 제제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급하게 줄 수도 있고, 그 FFP 신선 동결 혈장도 이제 영하에서 보관을 하고 해동한 뒤에 이제 2시간 이내에 줘야 되고 30분만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수혈을 하게 되면 처음 15분 동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5분 동안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15에서 20 같은 속도로 천천히 주면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혈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바이탈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15분 바이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15분 바이탈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30분 간격으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왜? 15분 안에 가장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 시작 초기에는 혈력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속도를 조금 올린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수혈에 대한 부작용, 그런 반응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표 밑에 보시면은 수혈 반응과 간호중재, 용혈성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뭐 열이 난다거나, 그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거, 그걸 너무 빨리 줘서 오버로딩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혈액을 줘서 폐혈증, 감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성 반응, 오한 발열, 두통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호흡 곤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오한 발열 이런 건 보통 일반적인 그 부작용 증상이고요. 알러지 반응경 같은 경우는 가렵거나 홍조가 있다거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오한 발열, 두통, 가려움증,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혹은 또 저혈압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무조건 수혈을 먼저 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하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그 개방성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수혈은 굵은 게이지의 바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 개방성을 유지를 하고요. 알러지 반응 경우에는 처방에 따라서 그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이런 것도 투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가 왔다 그런 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러니까 오버로딩 이런 것 때문에 과잉 부담 때문에 호흡 곤란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앉혀야 돼요. 눕히면 오히려 폐에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앉혀서 이 중력 때문에 물 같은 게 폐에 있는 물 같은 게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혈을 즉시 중단을 해가지고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보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정맥 개방성은 유지를 하고 이거 세 개만 해도 웬만한 그 부작용에 대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고 재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혈 시 주의사항을 볼게요. 수혈 시 주의사항. 처방을 받게 되면은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온도 조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손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무턱대고 그 혈액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잠깐 봤을 때 보관할 수 있는 혈액의 온도나 시간이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을 냉장고에서 한번 꺼내면은 투여 시간을 지켜서 주입을 해야 되고요. 아까 농축적 혈구는 4시간 동안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투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에 바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굵은 게이지의 바늘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웨이를 이용해서 아까 정맥 개방성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수혈 세트, 한쪽은 생리식염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수혈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수혈은 보통 4시간 이내에 마쳐야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농축적 혈구 같은 거, 그리고 오래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비혈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모든 혈액 성분제제는 이 필터를, 수혈용 그 혈액 필터를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찌꺼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터를 써야 되고, 뭐, 농축적 혈구는 뭐, 보통 2개에서 4개 줄 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한 번에 1개씩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필터 사용하면 최대 6시간까지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비경구 투약, 주사로 이렇게 투약을 할 때는, 이제, 일단 우리 셀프 프로텍션, 의료인부터 서로 우리끼리만, 일단 우리부터 몸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바늘에 찔린다는 그 자상 같은 것부터 해서, 그죠?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많이 오잖아요. 뭐, 금방 막 새로 깐 멸균된 거에 찔리면 아프기만 하면 그만인데, 그죠? 내가 찔린 걸 그걸 대상자한테 준다거나 대상자한테 썼던 걸 내가 찔린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주사 바늘 같은 경우에는 손상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된 용기에 꼭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한 주사기는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뚜껑을 다시 씌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지정 용기에 버려야 됩니다. 자,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3주차 퀴즈까지 잘 확인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